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을 시작합니다. 브라질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 한 가지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것은 언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스페인어 쓰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으므로 포르투갈어를 쓰겠죠.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포르투갈어를 쓰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내 생각에 서로 간에 노래 가사를 주고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스페인어권 라틴 아메리카의 가령 누에바 칸시온이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들리는 경우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나 알레한드로 산스처럼 상업성이 강한 스페인 메인스트림 가수라면 좀 다르긴 하겠죠. 포르투갈의 저작거리 음악인 파두가 브라질에서 제대로 뜬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포르투갈과 브라질의 문화적 동질감은 적어도 언어 때문에서라도 상대적으로 가깝긴 하겠죠. 브라질에는 16세기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 매매 일에 미국보다도 더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 노예제도 폐지도 미국보다 늦었고요. 원래 포르투갈은 노예무역의 중심 국가였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은 다인종 혼혈 국가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혼혈을 파르두어라 하는데 좀 더 세분해서 백인과 흑인의 혼혈은 물라또, 흑인과 인디오의 혼혈은 카푸주,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은 카보클루, 흑인, 인디오, 백인의 혼혈은 주카라라 한답니다. 이렇게 파르두는 2억이 넘는 브라질 인구 중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흑인은 전체 인구의 8% 정도 되고요. 브라질에서는 같은 물라토라도 그냥 피부 빛으로 백인과 흑인을 구별하곤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흑과 백을 구별하고 나서 혼혈인 파르두의 피부 빛은 그저 편리하게 갈색이라고 한다는군요. 다인종 혼혈 국가인 브라질에서 이런 구별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피부 빛에 의한 구별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차별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부빛과는 상관없이 브라질 저작거리에 흐르는 음악에는 상당 부분 아프리카에서부터 건너온 흑인들의 리듬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는 포르투갈어로 된 노래와 아프리카에서 걷는 흑인들의 음악적 리듬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브라질의 독특한 음악적 풍토를 조성합니다. 유럽의 음악적 감수성과 아프리카 흑인의 음악적 감성이 융합된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재즈인데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브라질의 삼바라 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중엽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삼바는 브라질의 음악적 정체성이라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삼바라 하면 브라질의 삼바 축제에서 보이는 엄청난 춤의 향연을 떠올리겠죠. 하지만 브라질 사람들이 삼바만큼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재즈의 버금가게 정교한 연주 음악으로는 쇼루라는 즉흥성이 강한 음악 형식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관악기와 현악기 그리고 타악기가 어우러지는 연주 음악이 주를 이루는데 드물지만 노래도 곁들이곤 합니다. 쇼르는 눈물이란 뜻으로 음악적 감동을 의미합니다. 브라질은 그 땅의 넓이에서 거의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커다란 나라입니다. 그 넓은 땅에 삼바만 해도 여러 형태들로 존재하는데 여기에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민자들의 음악까지 어우러지니 대중매체나 일부 대도시들에 국한시키지만 않는다면 브라질의 저작거리는 대단히 풍성하고 다양한 음악들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브라질의 저작거리에 대한 내 음악적 경험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브라질의 삼바는 20세기 초 브라질의 해안 도시 히우지자네이루, 보통 이제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죠. 히우지자네이루에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를테면 달동네라 할 수 있는 에스타시오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위 도시 삼바, 삼바 우르바누 카리오카, 삼바 우르바누 카리오카입니다. 또는 그냥 카리오카 삼바라고도 합니다. 카리오카는 히우지 자네이로를 의미하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쇼루라는 음악도 1800년대 중엽 히우지 자네이로에서 탄생합니다. 당연히 카리오카 삼바의 형성에 쇼루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1909년에 태어난 브라질 출신의 삼바 가수이자 미국 헐리우드의 연기자로 널리 알려진 카르멘 미란다는 이 황폐한 지역에서 탄생한 도시 삼바를 오락성이 강한 헐리우드의 스크린으로 가져갑니다. 사실 머리에 과일을 잔뜩 얹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그녀에게서 시인을 느끼긴 좀 어렵습니다. 카르멘 미란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카리오카 삼바는 가사의 시적 측면보다는 리듬의 역동적 측면에 더 무게가 놓여 있지 않았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카리오카 삼바가 사회의 빈곤층을 배경으로 집합적 형태의 춤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음악이긴 해도 1930년대 미국 재즈의 영향과 라디오의 보급에 발맞춘 브라질 음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재능 있는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들이 삼바에 주목하게 됩니다. 춤보다 노래에 무게가 실린 삼바를 삼바 깡사옹이라 합니다. 이렇게 300년대 브라질 삼바 깡사옹의 황금기가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에 있던 삼바의 뛰어난 싱어송라이터가 노엘 호사입니다. 음악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카리오카 삼바의 근원을 브라질의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바이아 지역에서 찾습니다. 1700년대 중엽까지 브라질 흑인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던 바이아는 브라질에서 흑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인데 특히 중심 도시 살바도르의 흑인 인구는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2008년 유네스코는 전통적인 바이아 지역의 춤과 노래가 일종의 놀이판처럼 둥글게 어우러지는 삼바지 호다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합니다. 노엘 호사는 이 바이아 지역에 집단적 성격이 두드러진 전통적 삼바에 개인적 감수성이 스며든 도회적 성격을 부여하여 도시 중산층의 삶 속으로 다가가는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1910년에 히우지 자네이루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노엘 호사는 37년 2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7살이라 하는 게 좋겠네요. 2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 100곡의 삼바곡을 만들어 부릅니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기타와 만돌린을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그는 짧은 세월 동안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카리오카 삼바의 선구자적 싱어송라이터 중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족적을 남깁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래턱에 부상을 입어 성장을 멈춘 아이처럼 그는 태어날 때 아래턱에 부상을 입어 성장을 멈춘 아이처럼 턱이 좀 짧습니다. 그 턱을 감싸기라도 하는 듯 그의 입술에는 거의 언제나 담배가 물려 있고요. 중산층 집안의 백인인데다 의과대학 학생이었던 그가 태어난 동네가 빌라 이사벨인데 에스타시오 근처라서 그의 음악적 재능이 삼바 리듬과 만나 불똥이 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동네 이름은 브라질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이사벨 공주를 기리기 위해 붙여진 것입니다. 이 동네 세템브르 거리 28번지에 있는 카페들은 카리오카 삼바의 요람으로 유명하며 이 거리에 전설적인 삼바 학교 우니두스지 빌라 이사벨이 위치합니다. 노엘 호사는 기꺼이 학업을 포기하고 세템브르 거리 28번지의 동료들과 함께 삼바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삼바 음악가를 삼비스타라고 하는데 그는 의사로서의 삶 대신 삼비스타의 삶을 선택하죠. 1934년에 노엘 호사는 그와 동년배였던 동료 작곡가 바티코와 함께 빌라 이사벨에 대한 삼바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 빌라 이사벨의 마법 페이티소 다 빌라는 그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노엘 호사와
그의 후배 작곡가 윌슨 바티스타 사이에서 1933년부터 3년 남짓 걸쳐 벌어진 소위 삼바 논쟁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3년에 태어나서 68년에 세상을 떠난 윌슨 바티스타는 흑인이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삼비스타였어요. 그의 눈에 노엘 호사의 세련된 카리오카 삼바가 저작거리 삶의 거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노엘 호사 입장에서는 카리오카 삼바 또는 에스타시오 삼바가 브라질어로 건달을 의미하는 말란드로의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 게 큰 과제였습니다. 이를테면 윌슨 바티스타의 삼바에서 건달들이 사용하는 나이프는 전형적인 가사의 소재였거든요. 이런 논쟁의 맥락이 아니더라도 페이티소 다 빌라의 가사는 브라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노엘 호사의 면목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노엘 호사가 직접 부르지 않고 그의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였던 주아우 지바후가 부른 이 노래의 핵심적인 가사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빌라 이사벨에 사는 우리 모두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음식 파루파가 없어도, 성당을 밝혀주는 촛불이 없어도, 가난뱅이를 기쁘게 해줄 동전 한 입이 없어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법에 사로잡혀 있느나. 이사벨 공주의 이름을 따서 지은 빌라 이사벨에서 삼바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엮어주는 격조 있는 마법이려니. 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잘 알지.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 지니까 나는 절대 나를 파괴하는 욕망에 굴복하지 않아. 어쨌든 나는 겸손함은 잠시 접어두고 자랑스럽게 말할 거야.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빌라 이사벨 출신이랍니다. 빌라 이사벨에서 삼바를 추기 위해 태어난 우리는 울면서 엄마 젖을 빨 때부터 삼바 리듬에 젖어 있네. 떠 있는 달을 보며 집을 나섰는데 지금 다시 거리에 나오니 어슴푸레한 새벽빛. 겁먹던 건달들이 아닌 진령한 한량들의 요람인 빌라 이사벨은 고요하기만 하누나. 빌라 이사벨은 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 동네라네. 왜냐하면 빌라 이사벨에는 도둑들이 없으니까. 가사의 표면에서는 빌라 이사벨에 대한 노엘 호사의 자부심과 사랑이 하나가득 느껴지면서 가사의 한 표 아래에서는 그가 추구하는 1930년대 히우지 자네이루의 저작거리 삼바의 비전이 보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가사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삼바에 대한 기존의 관념, 즉 흑인, 종교적 상투성, 달동네, 빈땡 등의 자리에 격조 있는 마법이라는 페이시소 디센테 라는 페이시소 디센테라는 삼바의 미학을 제시하려 하네요. 벨라는 촛불이란 뜻이고 웬땡은 동전이란 뜻인데 실제로 빌라 윈땡은 히우지 자네이루의 빈민가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마무리에는 노엘 호사가 나중에 추가해서 붙인 가사입니다. 한량이라고 내가 번역한 부분의 원어는 폴가두인데 노엘 호사가 윌슨 바티스타의 건달 대신 말란드루 대신 부각시키고 싶어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삼바 논쟁의 핵심은 주먹개나 쓰는 건달 대 놀 줄 아는 한량인 셈입니다. 한마디로 노엘 호사의 한량은 삶에서 지나치게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는 어딘가 느슨하고 헐거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루즈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한량이라는 어휘에서도 드러나지만 노엘 호사가 삼바를 소위 범생이들의 음악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는 단지 삼바에서 폭력적인 범죄와 계층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보잘것없는 일상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건달보다는 한량이 확실히 노엘 호사에게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27살에 세상을 떠난 노엘 호사가 호흡하듯 만들었던 그 많은 삼바의 가사들은 세상의 고통과 함께 태어나 할 줄 아는 거라곤 술과 담배와 사랑과 그리고 삼바뿐이었던 한 삼비스타의 만가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